저는 동성애자 미국 대사 부임을 공산화의 도래만큼 심각하게 봅니다. 한국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 북한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바이든의 미국이 상징하는 타락의 바빌론을 막아야 하는 인류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일이 주어진 것일까요? 공산주의, 동성결혼, 부정선거 탄핵이 한괴해 보이는 분들이 제 친구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외로운 지경에 있나요? 그러나 이런 고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서 행복합니다. 한 분은 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걸 같이 놓느냐. 반공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시다. 섞지 마라.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이런 입장으로 강력한 항의, 태클이 바로 들어왔어요. 제가 아예 토를 달아놨거든요. 나는 그냥 고독한 사람이다. 난 내 식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6.25 대 5.18이라고 했던 주제가 지금 제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과 통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새로 오는 골드버그 대사 해리스 이후에 정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미국이 대사를 보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대사를 보내지 않다가 이제 대사를 보낼 때 동성애자 동성 파트너와 함께 오는 골드버그 대사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나토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토 우리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참석 자체가 독특한 거죠. 특이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제 해석은 좀 유니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언론들에서는 저와 같은 방식으로 잘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오늘 제 해석은 많은 분들이 그 고지고대로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미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다. 영국의 처칠이 스탈린과 손잡고 히틀러를 공략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쨌든 연합국이 전승국이 됐죠. 그런 식의 연합은 굉장히 빨리 깨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양극화, 투폴로 나눠졌기 때문에 인류가 누구를 적으로 하고 싸우느냐라는 관점에서 큰 변화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주로 4개의 연합국, 사실 중국까지 하면 5개죠. 연합국이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이제 전체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싸웠던 이런 시대가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양극화로 치달으면서 재빨리 전환이 됐어요. 독일이나 일본이 혁성국이었는데 이제 연합국의 관점에서 소련을 빼고는 동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과 동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에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예전에는 국가 단위로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국가 내에서 갈려서 싸우기 때문에요. 사실은 각 나라 모두 내전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컨셉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각 나라가 겪고 있는 이 내전의 성격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내전 속에서 어디 편에 서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참 고독한 지경이다 이렇게 썼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고독하지 않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샤이 크리스천들이나 샤이 보수들이 제 편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실제로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번에 나토에 가신 거예요? 나토는 1949년에 4월에 시작된 북대서양 군사기구잖아요. 나토 회원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한 색깔은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던 12개국 창설 때부터 있었던 나라고, 진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연식이 오래된 나라들이죠, 나토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가는 것이 이슈가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그 나토 국가들 사이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이슈가 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 나토는 스페인에서 회의를 하게 됐고, 이제 미국은 주도국이고요. 한국, 일본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된 거죠. 이게 뜬금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토에 한국이 갔던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6.25 전쟁 비슷하게 상당히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대리전적인 러시아와 나토 또는 미국 간의 대리전적인 성격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 중에 하나가 정치의 마지막 리조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전쟁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전쟁 자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전쟁을 정치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고전적인 전쟁론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전쟁은 인권의 죽음, 인권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명분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근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전쟁이 정말 하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전쟁의 명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을 일으킨 쪽은 절대적으로 잘못됐고 이 전쟁을 방어를 하는 입장이 된 우크라이나나 이 나토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순전히 피해 당사자인가. 저는 이제 이 기사가 재밌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푸틴을 위해서 총알도 맞겠다. 오랫동안 그 F1 자동차 경기대 포뮬러 1 F1 회장을 오랫동안 했던 버니 에클스튼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이게 오늘 아침 기사인데 푸틴을 위해서 총알도 맞겠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랬더니 F1에서 이건 우리 생각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78년부터 17년까지 40년간 세계 최고 권위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회장을 했으니까 사실은 F1의 거의 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푸틴을 이제 옹호하고 나섰던 것은 사실 이제 푸틴이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스탈린 이렇게 말하면 끝날 그런 이미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서방가도 그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좀 잘 지냈던 인물이에요. 어쨌든 푸틴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 푸틴이 갑자기 세계적인 이제 적으로 부상을 했는데 푸틴은 지금 이제 나토를 향해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무기를 배치하면 맞대응하겠다. 너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할게.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서 무기 배치하면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나섰어요. 전 최근에 푸틴에 대한 인터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푸틴의 플레이북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레베카 코플러를 인터뷰한 기사가 주간조선에 나왔어요. 저는 이 레베카 코플러라는 그 저자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탁월한 사람 같아요. 러시아의 비밀 계획, 미국을 패배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비밀 플랜,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것은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 트럼프와 푸틴은 미국 내에서 특히 바이든 측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이런 동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트럼프와 푸틴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입장. 그리고 푸틴은 오히려 스탈린이나 뭐 이반 대제 이런 관점에서 스트롱맨, 아주 강한 독재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트럼프는 좀 다르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토 가입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949년의 나토의 결성은 기본적으로는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인데 지금 2022년에 나토의 규합, 그리고 나토의 동진, 러시아 쪽으로 확장, 우크라이나 또는 북유럽으로의 확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1949년의 그 나토 결성 당시와 명분이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푸틴이란 존재는 그냥 자기 아들 죽인 이반이라든지 수백만의 자국민들 죽인 스탈린이든지 이런 계보로 생각하고 단순하게 푸틴은 독재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번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좀 푸틴이 좀 독특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나치라든지 서방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공식적인 성명을 막 내고 있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쟁 자체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때문에 러시아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전쟁이 좀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면 이 시대에 2022년에 지금 인류는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있는지 좀 마음을 열고 봤으면 좋겠어요. 1949년에 결성되었던 이 나토, 여기 오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불어죠. 국제사회에서는 불어가 영어만큼이나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불어로도 이렇게 바꿔서 표기를 하거든요. 국제선 조약 기구, 이것이 1949년에 양극의 시대를 연, 말하자면 소련과 공산주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유진영의 조직인가?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 나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연설이죠. 이것은 연설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는데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려면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 나토라는 틀에서도 인류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분은 외교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발언에 실수가 없는 탁월성을 보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문제와 그다음에 동맹과 연대를 통한 평화 수호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토 초청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있었어요. 이 기사가 이제 4월 28일인데 바이든이 미리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한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그때 이미 표명을 했던 것인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에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만약에 불참하면 세계적인 비판이 더 크다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이 나토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또 중국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공산주의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더 강력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자체는 저희가 봐도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나토에서 아주 특별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하나의 구조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전략 개념을 새로 수립을 했거든요. 나토의 전략 개념을 새로 수립을 하면서 12년 만에 중국의 도전, 중국이 드디어 나토 차원에서 새롭게 이제 적성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나토의 우리가 가서 나토 차원에서 한미일 연대를 확실하게 표시한 것은 불가피하다. 이게 제 입장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참석은 저는 잘된 일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나토가 1949년 소련의 공산주의 그 팽창을 막는 그런 역할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는 이유는 생각보다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많은 복잡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인가, 또는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러시아의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번에 러시아가 뭐 쇼핑몰을 타격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공격하고 이런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옹호할 것은 없죠. 러시아 그 푸틴의 명분이 무의미한 것인가?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까지 나토가 이제 차지하고 나면 사실은 균형이 깨지고 미국과 서방을 방어할 수 있는 일종의 그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나토의 승리, 대중국, 대러시아를 향한 나토의 승리가 자유사의 승리인가, 그걸로 기결되는가,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만세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이거 참 복잡하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대사관에 계속해서 이렇게 무지개가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등 16개국 주한 대사관이 키어 축제 지지 의견서를 법원에 이번에 제출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키어 축제를 열게 됐고요. 그리고 이 키어 축제에는 공화당 때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참석을 했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트럼프 대통령 기간에도 이런 배너를 붙이고 있어요. 공화당 대통령 시대에도 미 국무부나 아니면 미국의 어떻게 보면 파워 그룹들은 BLM이라든지 반 트럼프 노선에 서
자연스럽다라고 제가 느끼게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대사 중 한 명이었던 해리스 대사도 퀴어 축제에 참석을 해서 축하한다. 성소수자 운동을 지지하게 되어서 매우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 대사관에서도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LGBT 권리를 위해서 무지개 깃발을 걸었죠. 이것이 확인은 되지 않지만 포스팅에 따르면 푸틴이 저 건물에는 누가 일하고 있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푸틴이 그들을 축하해 주자고, 저기서 일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스스로 드러냈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퀴어 축제라든지 성소수자 외교,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성소수자 외교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사가 성소수자가 그 동성 파트너를 데리고 가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필동정담이라는 매경 기사를 봤더니 성소수자 주한 미국 대사라는 아예 글이 나오는데요.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두 이 퀴어 축제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를 인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때 미국 헌법 14조를 근거로 내세웠거든요. 수정헌법 14조라는 것은 남북 전쟁의 결과로 통과된 남성 인구의 10%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진 그런 헌법입니다. 13, 14, 15조가 남북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흑인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이고, 각 주들이 14조를 통해서 모두 이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정헌법 14조를 성소수자, LGBTQ, 요즘엔 I도 있고 뭐 더 이상한 것도 막 있어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이 성소수자의 권리 확장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동일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색적이었던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것은 트럼프, 펜스, 폼페이오입니다. 현재 미국, 한국에 와서 이제 하고 있는 그 무지개,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대상에서 무지개 걸고 있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토를 무작정 지지를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명분이 그렇게 투명한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6.25 전쟁처럼 자유를 사수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의미 있는 시대적 통찰 아닌가요?